예, 전해드린 대로 지금 정치권은 드루킹 특검으로 뜨겁습니다.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관욱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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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왜 드루킹 일당 소개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에서 조사를 요청해 와서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알려드리고 또 특검에서도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측에서 받은 200만 원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까? 자, 갔다 와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댓글 조작이나 시연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송인배 비서관의 모습 보셨는데요. 다소 여유 있고 침착하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대답을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런데 이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렇게 간담회 참석하고 수백만 원을 받는 경우가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공직자나 이제 어떤 직책에 있으면 이게 사실 문제가 될 텐데 사실은 송인배 비서관이 이제 이때 당시에는 사실 뭐 직업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 양산에서 이제 여러 차례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죠. 근데 거기 아마 이 지역구 조직에서 이제 아는 분이 아마 경공모 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루킹을 소개를 해줬고 또 드루킹이 이제 느릅나무 출판사에 초대돼서 이제 강의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의 한번 하면 한 10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는 거는 뭐 상례적으로 받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떤 송인배 비서관이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송인배 비서관이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이제 드루킹을 이 김경수 지사한테 소개를 해줬는가? 소개를 해줄 때 어떠한 이유로 소개를 해줬는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경공모란 조직 자체가 뭐 댓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라는 걸 알고서 해줬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이제 어떤 재벌 개혁이라든지 또 썬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차원에서 그냥 소개해 준 것인지 사실 지난번 경찰에서는 조사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받는 혐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소환이 좀 늦었던 거 아닌가 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특검의 주요 어떤 타깃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김경수 지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에 이제 집중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특검으로서는 시간에 좀 쫓기는 거죠, 사실. 그렇죠. 25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은 김경수 지사를 향해서 모든 수사력을 집중을 해서 두 번이나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남는 게 송인배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 두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타임으로 봐서는 좀 늦어진 부분은 있죠. 하지만 또 수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또 불가피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송인배 비서관 오늘은 참고인 신분인데 앞으로 피의자로 그럴 전환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참고인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드루킹 일당이 하는 일종의 댓글 조작을 지시했거나 여기 개입이 됐거나를 이제 그것이 위법 행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가 됐느냐의 문제. 사실은 거기까지 만난 적이 없는 거죠. 단지 이제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는 김경수 지사에게 이 경공모 사람들 소개시켜 준 걸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장면까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제 소개시켜 줬는지 뭐 그리고 또 더 나간다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뭐 그 정도의 어떤 수사선상에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치인이거든요. 가서 한번 이제 부산에서 파주까지 가려면 거마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은 아주 많이 받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야권이든 뭐 정치권 전반은 다 이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영란법이랑도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해서 지금 우리 같은 언론이나 교육자나 뭐 이 사람들만 포함이 되는 거지 거기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이제 낙선 후였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김경수 지사를 조사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수년이 좀 되고 있다. 그러면 특검 기한 연장도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할지도 관심이거든요. 일단 지금 수사기간 연장 같은 경우는 물론 야당에서는 이제 연장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여당은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수사팀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21일 정도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남겨서.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 만약에 이제 그 김경수 지사까지 이제 2차례 조사를 했고 만약에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추가 수사 여지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연장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아마 이제 특검에서는 최종적인 판단 아마 다음 주 중에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예를 들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의 의혹들을 좀 제거한다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연장을 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설득할 수 있는 요건들 예를 들어서 야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나왔다든지 예전 우리가 이제 국정농단 수사 때 보면 그때는 사실 필요했지만 황교안 그때 대행이 허락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연장을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것들의 어떤 새로운 증거와 정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뭐 일단 정치권도 당연히 해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수사 동력 가지고 연장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김경수 지사가 특검 조사를 받고 이제 귀갓길에 폭행을 당한 사건도 지금 굉장한 화제를 낳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폭행을 한 남성의 정체를 이재명 경기지사가 밝혔거든요. 좀 이 얘기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동영상이 많이 돌았습니다. 인터넷상에 동영상이 많이 돌아서 그 당사자가 김경수 지사를 폭행한 당사자가 지난해 1월 달에 이재명 지사 지지 연설을 하는 동영상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때 지지선 한 건 맞지만 그 대선 경선 이후에는 오히려 반 이재명으로 돌아서서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집회를 경기도 청 앞에서 막 계속하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한 사람인데 오히려 자신을 지지했던 그 동영상만 막 도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서 제기됐던 의혹들 중에 이른바 친문 세력 일부가 네티즌들이 이재명 지사의 비판적이다라는 그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보고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 사람이 그때는 나를 지지했는데 그 뒤에 입장을 바꿔서 지금은 뭐 매일같이 거의 정말 도청 앞에 와서 나를 비판할 정도로 지금 그런 반 이재명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보수적인 어떤 입장으로 바뀌어서 보수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일종의 해명성으로 발빠르게 올린 것이죠. 자, 김경수 지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 천모 씨, 과거에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를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 한번 보실까요? 강화문 광장에서 노숙 규정을 하면서 촛불 집회 처음부터 이재명 시장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저 노숙하고 부족하고 경험이 없습니다. 장난도 없습니다. 이 투쟁, 증여와 투쟁에서는 내 눈앞에도 당당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합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이 목소리만 들어도 상당한 이 격렬한 지지자로 보여요. 약간 무섭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의 순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이 뭐 자고 일어나면 한 건씩 계속 일어나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인의 테러 굉장히 준하는 엄중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손가락 혁명 즉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지자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일원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다시 반 이재명으로 돌아선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선이 끝난 다음에 이게 잘못된 경선이다. 그래서 불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경선 불복을 안 한 것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해서 반 이재명으로 돌아섰고 이제 보수의 어떤 유튜버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결국에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폭력은 민주주의를
반민주주의 그럼요. 행태이기 예. 때문에 이건 예.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예.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하든 막아야 하는 시점이 우리가 왔다.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또 뭐 김기춘 전 실장의 예, 건도 예, 예, 있고 뭐 그랬죠. 등등의 건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난번 이 김기춘 실장 때도 굉장히 아수라장이 됐었고, 출소 때. 예. 예. 이 김성태 의원도 그렇죠. 폭행을 당했고, 또 되돌아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테러를 당했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정치의 테러가 어떤 면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정치가 이제 극단화되고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지지층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극렬한 지지가 이제 이어지고 예. 있다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정치권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한 번의 문제는 이런 문제를 과연 이제 공권력 차원에서 굉장히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실장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부수고 한 영의에 대해서 현행범을 바로 현장에 체포를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로 현장에서 체포를 해서 예를 들어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체포를 했지만 이게 뭔가 공권력이 공정하다는 걸 좀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이 양측에서 어떤 이 비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난번 우리가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걸 쭉 거쳐오면서 실제 공권력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어떤 예. 그 경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뭐 폭력이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점점 저런 행위 자체가 정당하게 비춰지는 그런 양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김성태 원내대표 폭력도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예. 자꾸 이런 것이 합리화되고 이런 것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이 감내해야 될 문제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누가 앞으로 저렇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예. 공권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평하고 엄중한 저는 대처를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보면 예전에 정말 예전 정치 시절 보면은 뭐 이렇게 연설을 굉장히 몇만 명 모여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분이 연설을 하면은 막 이렇게 뭘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폭력과 비교해서 지금의 폭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그 공정한 공권력의 집행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왜 이게 직접 지지자와 지지자가 현장에서 맞붙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제 김경수 지사를 폭행한 그 천아무개 씨의 경우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 전에 지지자들이 상대방 지지자를 폭행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저는 그 한 원인이 일종의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해서 대통령도 있지만 의회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와 정당 예. 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은 축소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이 돼 있고 네. 청와대가 직접 국민을 상대하는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종의 여론 정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그렇지 예.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극단적으로 부딪힐 위험성이 항상 상존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회 정당과의 협치 그리고 권한의 내각으로의 이양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네. 너무 이게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청와대가 막 권력이 세지면 네. 예. 저러한 현장에서 맞붙는 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뭐 공권력 집행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하나의 큰 틀의 어떤 이 정부의 운영 형태, 예. 문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 분권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경수 지사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특검 수사 얘기로 돌아간다면 이 특검 수사의 숙제는 바로 이 드루킹 측과 김경수 지사 간의 공모가 있었는지 그 여부를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모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일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김경수 지사의 앞으로의 사법 처리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특검이 영장 이제 요청할 것이냐 말 예. 것이냐 이 문제인데 특검이 사실은 딜레마가 좀 있죠. 이게 영장을 청구를 안 하면 여태까지 뭐 했느냐. 그러니까 무능 특검이라는 뭐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또 특검이 이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 수사의 동력은 확실히 빠지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전반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5일이 만료기 때문에 지금 뭐 한 13일, 12일 정도뿐이 안 남은 것인데 그거를 증명할 만한 것들의 어떤 증거 자료들이 지금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장을 청구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영장
영장 청구 지금까지 나온 어떤 정황만이라도 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그 판단의 결과는 즉 공은 법원으로 넘기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제목 보실까요? 남북 고위급 회담 동상이목이라는 제목을 저희들이 뽑아봤는데요. 예. 내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있죠. 이 참석 명단을 발표됐는데 이 양측의 명단을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남과 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내일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일단 우리 측 그 대표 명단을 보면 지난번 대표들 명단하고 비슷한 명단입니다. 예. 주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예. 정상회담 의제를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북측이 먼저 요청을 했고 예. 북측이 예. 또 안건까지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즉 판문점 선언의 이행 문제와 네. 예.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의 개최 문제 이걸로 이제 의제를 설정을 했는데 예. 특히 북한 대표단을 보면 주로 철도성하고 국토환경성 이 부상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측하고는 조금 카운터 파트너가 맞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대표단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북측에서는 일단 철도 연결 문제, 예. 또 그다음에 이제 국토의 여러 가지 어떤 경협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박차를 가하자. 예. 아마 그런 어떤 메시지로 좀 읽혀집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엔 차원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진전될 수 없는 주제거든요. 예. 그렇다면 북측에서 보내는 그 명단에서 보면 상당히 명단 자체에서 우리 측한테 보내는 압박의 메시지 이게 상당히 강하다. 저는 명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체가 압박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거 해달라라고 예.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측의 입장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부터 경제 협력, 특히 이 철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이 속내를 비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 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 이제 북한은 뭐 앞서도 말씀 나눴지만 이 남북 경협 그리고 철도 문제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으로서는 4.27 정상회담이 벌써 100일이 넘었고 예.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는 가운데 날짜 구구절 정권 수립 70주년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렇다면 북한은 그동안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많이 이제 내부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했습니다. 다 알고 예.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로서도 무언가 이제는 좀 이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예. 현재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자들로서는 무언가 그 부분에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은 주력을 하고 있는 이 물류, 즉 철도와 도로 이 부분에서의 뭔가 가시적인 성과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얻어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한 거죠 지금.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좀 서로가 다른 것이고 그래서 무언가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북한은 계속 좀 압박을 할 것이고 그건 한편으로 본다면 그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는 이 부분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 너무 이게 미국의 어떤 국제 제재라는 틀 속에서만 당신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뭔가 좀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과감한 좀 남북 간의 이 물꼬를 트기 위한 새로운 좀 시도를 좀 남한이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이미 이제 뭐 그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 등등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부분을 아마 내일 회담에서 또 강하게 예.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어떤 좀 이 공조 체제를 좀 흔드는 이러한 어떤 노림수도 좀 동시에 갖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이번에 석탄 관련해서도 이제 뭐 드러났지만 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제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서운 제재인데 만약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원하는 대로 뭐 미국 제재를 뛰어넘어서 남북 경협을 한다면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또 싶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만드는 것도 유엔에서 한국 유엔 대표부하고 이제 미국 유엔 대표부가 만나서 예외 조건들을 서로 허락해주면서 이제 진행을 해온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유엔의 제재를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남북 경협을 한다.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그러니까요. 지금 예. 북한이 이렇게 먼저 제의하고 철도, 교통, 도로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는 거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라는 예. 것인데 예. 사실은 그거를 압박하면서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열어가려는 일종의 이제 통남, 통미 이런 계산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예.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당장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가 물질적인 어떤 번영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정치적 선언이랄까 이 정치적 흐름의 변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북한이 지금 집중하는 부분은 종전선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종전선언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구절에 뭔가를 선언적인 의미를 내세우고 뭔가 선전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경제 문제는 그렇게 쉽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든가 정치적인 미국과의 관계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핵화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도 선거철에 지금 와 있고 선거가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예. 아이오와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아이오와 마지막 하원 선거 이제 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도 겨우 공화당이 거기에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이겼거든요. 겨우 이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굉장히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 상당한 것을 양보하고 지금 이거를 진행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교착 상태가 있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그 시기를 빨리 당겨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게 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에서 한국을 열어서 미국을 열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이 이번에 남북 이제 예. 고위급 회담으로 연결이 된 것이다라고 예. 판단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메가톤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석탄 때문에 속탄 정부. 정말 연일 이 북한산 석탄이 핫 이슈, 전국의 어떤 블랙홀이 되다시피 하는 큰 그러니까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관세청이 이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첩보를 입수를 한 게 작년 8월인데 1년 만에서야 이게 북한산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에? 관세청 해명은 보면 이제 업자들이 계속 이제 자료 협조를 하지 않았고 또 석탄 경우에 이제 원산지를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서류상으로 보면 러시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확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예. 이제 그런 해명을 하긴 했지만 예.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이 문제가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최근에 불거진 이후에 일부 이제 그 언론사와 또 국회의원 측에서 보면 이 수입증 관련해서 사실 하루 만에 확인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다 넣어보니까 다 이게 가짜로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쉽게 확인되는 것들을 왜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늑장을 부렸냐. 더군다나 올해 2월 달에 대구지검에서 관세청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적발해서 사실은 기소까지 한 부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답보 상태였어요. 예.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북한이 지금 이 수출의 3분의 1이 사실은 석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군부의 핵심 자금줄이 바로 이 석탄입니다. 예.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당사자인 우리가 구멍을 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뭔가 이 문제를 좀 석연찮게 처리했다. 이런 부분은 좀 저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빨리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그렇죠. 10개월이나 걸려서 확인했는가. 네.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물론 이제 한미 간에는 뭐 조율을 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 같지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건 간에 이 문제는 좀 더 조사를 해보면 왜 우리 정부가 미정비적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관세청이 얘기하는 건 지난해 8월이라고는 하는데 이 동서발전 측이 이 북한산 석탄인 것 같다고 이제 신고를 한 게 3월이었잖아요. 8월보다 훨씬 전인 3월인데 그때만 좀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했었어도 그 뒤에 일어났던 그 들어오는 3만 톤이 넘는 북한산 석탄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을 건데 왜 그때 제대로 조사를 안 했느냐 이런 좀 비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비판은 뭐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되돌아 봤을 때 특히나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북한산 석탄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요. 수입한 것으로 밝혀진 이런 부분에 대해 약간 곤혹스러움이 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이 그 관세청 설명대로 단순히 그 러시아 쪽에서 석탄을 최대 3개월 정도 이렇게 하역해서 모아놓는 기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서류 같은 걸 확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검찰의 지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등등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또 동계올림픽 등등으로 이어지는 쭉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들 속에서 혹시라도 이런 국제 제재 부분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돌출했을 경우에 좀 여러 가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 이런 것들을 혹시 또 눈치를 봤던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된 상태거든요. 물론 의혹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조사가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것은 뭐 우리 정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어쨌거나 계속 이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해왔고 이 석탄 문제를 다루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미 미국과 그동안에 긴밀하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해오면서 조사 자체를 진행을 해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투명하고 분명한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의혹투성이인 이 북한산 석탄 수입 철저한 진실 규명, 실체 규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정치권에서도 연일 이 문제 가지고 사실상 싸우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번 사건의 경우 석탄 수입 업체가 우리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검찰이 기소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모종의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밝혀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기업체의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 자, 이 양측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쨌든 뭐 같은 얘기를 두고 살짝 해석이 다른 듯한 느낌이에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업자들이 알고 수입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이거를 알고서도 묵인하고 허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 두 번째 얘기 말씀드린 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서 이거를 허용했다 그러면 이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북한 3만 톤 수입하는 것을 알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컨대 그걸 수입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알고서 수입했다 그러면 한국의 위상, 신뢰도 이런 것이 모두 땅에 떨어지는데 그걸 한국 정부가 알고서 했겠느냐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 관세청이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단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러시아 거를 우리 이제 일방적 조사에 의해서 뭔가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국과 러시아의 어떤 경제, 무역 분쟁에 관련된 걸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의 조심성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지적할 수 있지만 1년 정도의 기간이라는 건 조금 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세청이 좀 더 발빠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뭐 어디 나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관세청 아주 빠르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잘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오해죠 이건. 오해를 뒤집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관세청의 임무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는 뭐 빨리 수습을 하고 싶지만 미국에서 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한쪽에서 구멍이 뚫리면 다른 쪽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 쪽에서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얼마만큼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발전소, 남동발전, 한전, 그다음에 은행 다 연결돼 있습니다. 자칫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잘못 관리할 경우는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살아남은 기업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유해한 안보리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컨더리 보이콧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이게 회피적이고 반복적으로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수입을 계속 들여온다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나라가
적극적인 어떤 조사 같은 건 안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그거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높지 않다. 네. 어차피 또 한미 공조가 계속 앞으로 가야 되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김관옥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 정부가 이걸 알고서도 수입했을 가능성은 저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국민들한테 제대로 조사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너무 오래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억측들이 생기게 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다른 비슷한 일이 있을 때도 빨리빨리 거기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좀 할 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